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경제가 되겠습니다. 일본은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금리인데 왜 우리만 오를까요? 물론 이제 미국이나 유럽도 오르고 있습니다만 가까운 일본하고 우리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요, 부의 재분배 과정이 실행됩니다. 이로 인해서 빈자는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유해질 수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발생 원인이 다릅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많아졌습니다.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요. 공급망에 차질이 빚었습니다. 공급이 감소됐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각각 처방은 다르게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0.5%에서 현재 3.0%까지 지속적으로 가파르게 올렸습니다. 미국도 소비자 물가 지수가 10% 정도 내외로 급상승하다 보니까요.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0.25%에서 3.25%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이웃 나라인 일본의 기준금리는요. 0.1%로 동결됐습니다. 이것도 수년째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그렇다면요. 우리나라가 금리를 올려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화량 추이를 알아보겠는데요. 기준이 되는 M2 통화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잔율이요. 2020년하고 2021년도 기준으로 좀 높아졌습니다. 9.3%, 11.7% 올랐습니다. 하지만 2015년도에도 8.6% 정도가 신장한 걸 보면요. 약간 더 올랐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M2 통화량 상품별 통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1월 달에 3,634조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7월 달에는 3,720조 원이죠. 그러다 보니까 90조 내외가 증가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요구불 예금이나 기타 저축성 예금 MMF, 만기 2년 미만 정기 예적금만 좀 올랐는데요. 전체적으로 본다면은요, 금리 인상으로 금융기관에 유입된 양은 그다지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리 인상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기준 100으로 봤을 때 올해 1월 달은 104.69% 상승했고요. 매월 상승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9월 달에는 108.93%로 올라서 예년이나 평년 대비해서 평균 2% 내외에 상승했는데 그것보다 굉장히 많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원인들이요, 소비자 물가 지수의 상승이 대부분 다 수요 증가로 인한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환율의 인상과 유가의 폭등,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그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파괴, 이런 것들이 더 주된 원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환율 인상하고 유가 폭등은요, 쌍둥이 약세입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뭐 예를 들어서 에너지도 97% 이상을 수입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런 두 가지 약세 때문에 수입 품목의 가격을 인상했거든요. 이로 인해서 소비자 물가가 상승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팬데믹 시기에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유동성을 뿌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년째 기준금리는 동결시켰습니다. 현재도 마이너스 0.1%로 동결했고요. 앞으로도 동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어느 정도 엔화가 폭락했습니다. 그 다음에 외환도 좀 많이 빠져나갔죠. 하지만 요새는요, 투자하고 그 다음에 수출, 여행의 호조로 외환이 어느 정도 유입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8%대인데 내년도에도 2%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엔달러 환율을 보고 계시는데요. 약 20%안 되게 15%에서 20% 밑으로 상승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그 원화 대비해서도 한 8%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만족스러우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회원 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반면 우리는 어떨까요? 일본하고 다르게 금리를 올렸는데 과연 이 처방이 제대로 된 것일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본하고 다르게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수출의 문제도 있지만요. 그 환율 방어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물가 상승이 고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가는 이미 폭락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은 급락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출 이율 상승에 따른 가계의 이자 부담은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은 급격하게 인상하고 있죠. 우리나라 월별 무역 수지 추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개월 동안에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300조 원의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환 보유고가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거의 뭐 4,700억 달러에서 4,100억 달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원달러 환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거든요. 왜 이럴까요? 이번에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은요, 교각사루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가 잡으려다가요, 중서민을 잡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그리고 물가가 오른 것이 수요의 폭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그 다음에 금리를 올렸을 때 가계 총 대출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자 부담이 좀 생길 수가 있겠죠. 전체적으로 보면요. 가계 신용하고 가계 대출 보면요. 2, 4분기에 보면은 합쳐서 한 3,600조 원 정도가 되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기준금리 2.5% 올렸으면요. 추가적으로 2.5% 이상을 더 올렸겠지만 2.5%만 계산했을 때 연 90조 6,825억 원이라고 하는 가계대출 이자 부담이 생깁니다.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요, 경기 악화를 가속시킬 수 있는 나쁜 요인이죠. 자, 금리의 급격한 인상. 과연 누가 이익을 볼까요? 당연히 금융기관이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금리 인상으로 중서민들은 이익을 보지 못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격한 금리 인상 기조하에 솔루션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대출을 상환하거나 자산을 매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가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떨어지는 금리 인상의 칼날을 그대로 맞고 죽던가 아니면 버티던가 아니면 금리 인하라고 하는 단비를 기다려야 될 판입니다. 저는 이번에 인플레이션 억제 대책으로 금리를 올린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올릴 수는 있으나 이렇게 급격하게 올렸다면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따라서 기준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지금까지 일본은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시대인데 우리는 왜 급격하게 올렸을까? 여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